2005년 여름, 미국과 연합군은 오퍼레이션 엔듀어링 프리덤 4년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체 임무가 곧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해 9월에 예정된 의회 선거에서는 놀랍게도 여성 후보자들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 알카에다 테러 네트워크, 그리고 그들의 나라에서의 서방 영향에 반대하는 다양한 다른 파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여러 반연합 민병대들은 그들이 신에게 반하는 것으로 보는 선거를 막기 위해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인식한 아프가니스탄의 연합군은 9월을 앞두고 가장 극단적인 파벌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특수부대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결국 20명의 병력이 모두 전멸하게 되는데 단 한 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레드 윙스 작전, 한 명이 생존자만 있습니다. 세계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표 2005년 여름에 연합군의 목표 중 하나는 아미드 샤였습니다. 샤는 난카르주의 쿠즈 쿠나르 지구 출신이었고 9.11 테러 공격 후 서부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자 그는 탈레반과 그들의 알카에다 지지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몇 년 동안 그는 미국과 연합 개입에 점점 더 반대하게 되었고 외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전사들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그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2005년 초에는 샤가 쿠나르 지방에서 활동하는 산의 호랑이라는 민병대 그룹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쿠나르 지방은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중서부가 탈레반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탈레반은 이 시기에는 연합군이 대부분 확보하였고 적어도 그 지역에서의 선거를 공정하다고 규정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은 다른 상황이었는데 프로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이 파키스탄 국경 쪽에서 반연합군 민병대를 숨겨주고 있었습니다. 샤라는 지도자들이 전사들을 국경 넘어 휴식하거나 보급받거나 주요 연합군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게 해 이 지방을 확보하는 것은 연합군에게 어려움과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군 지도자들에게 유일한 위안은 민병대 그룹들이 권력을 두고 서로 싸우며 그들에 대한 조정 노력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산호랑이는 2005년 여름 쿠나르 지방에서 활동한 샤이 22개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경쟁하는 탈레반 그룹, 테러와 연결된 그룹 또는 단순히 혼란을 이용하려는 범죄 세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샤는 모하메드 이스마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굉장히 잘 피하는 적이었습니다. 항공기와 드론이 실질적인 단서를 찾지 못하자 샤가 사용하는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은신처를 정찰하기 위해 엘리트 특수부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하키팀에서 이름을 따온 레드윙스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계획은 미국 해병대의 제2대대 제3해병대에 의해 구상되었으며 주요 계획은 대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작전 장교인 토마스 우드 소령이 주도하였습니다. 레드윙스는 5단계로 구성되어야 했다. 1단계에서는 특수부대 팀이 삽입되어 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건물을 조사해야 했습니다. 샤를 확인하면 2단계가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부대 헬리콥터에 의한 직접 행동팀의 삽입으로 이상적으로는 샤를 포획하거나 필요하다면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는 아프간 국군을 포함한 지원군들을 관련시키며 샤의 탈출이나 다른 반연합 그룹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팀의 철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레드윙스의 1단계는 미국 해군의 엘리트 실즈 멤버들이 수행하며 그들은 미국 육군 특수작전사령부에 의해 삽입될 예정이었습니다. 160번 공수 특수작전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스입니다. 2005년 6월 27일 밤
160번 연대는 강력한 보잉 MH-47 헬리콥터로 실즈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유명한 CH-47 치누크 중량 리프트 헬리콥터의 특수작전 버전입니다. 실팀은 4명이었고 두 번째 MH-47을 포함한 작전의 목표는 반란군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코이 역할이었습니다. 마커스 루트렐. 그날 밤 실팀 중에는 실 배달 차량팀 1의 해군 병원 병사 2등급 마커스 루트렐이 있었습니다. 루트렐은 1975년 11월 7일에 휴스턴에서 태어나 말 농장에서 자랐고 그의 아버지는 전 해군인이자 베트남 전쟁의 베테랑으로 자식들에게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커스와 쌍둥이 형제 무건은 피난처 건설, 낚시, 사격, 스쿠버 다이빙, 야생 멧돼지 사냥과 도축, 그리고 굽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루트렐은 미군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천성적인 추진력과 야망이 그를 최고가 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준비는 공식적인 상황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루트렐 근처의 미군 베테랑 빌리 쉘터는 14세부터 루트렐과 형제를 훈련시키며 군 복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루트렐은 1999년 3월 미국 해군에 입대함으로써 미국의 엘리트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기초 훈련과 병원 병력 A 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실 기본 수중 폭파 훈련을 시작하고 226판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로프에서 떨어져 대퇴구를 골절한 후 회복을 위해 잠시 물러났고 결국 228반과 함께 졸업했습니다. 추가 훈련으로 군 점프학교와 실 자격 훈련을 받았으며 특수작전 전투의료사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2003년 4월 14일 그는 실팀 5와 함께 이라크 자유작전의 일환으로 이라크에 배치되었고 미국이 주도한 침략 이후에도 여전히 사담 후세인 정권에 충성하는 요소들로부터 저항을 제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개량형 폭발장치 또는 IED의 위치 파악 및 파괴에 손을 댔는데 당시 이 장치의 사용은 빈도가 증가하고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휴식 후 그는 2005년 실팀 10에 합류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배치되어 레드윙스 작전에 참여하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7일에 그에게 합류한 사람은 그들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던 중위 마이클 머피였습니다. 소나 기술병 2등 장교 매튜 X 엑셀슨 뛰어난 명중률을 자랑하는 저격수와 포병의 동료 2등 장교 다니 디츠 주니어 통신장교 및 관측병이었습니다. 작전 시작 전 루트렐은 처음부터 나쁜 예감을 가졌다고 나중에 말하게 됩니다. 강력한 MH-47이 힌두쿠시 산맥의 소텔로 사흐산 근처의 능선에 있는 착륙 지점으로 향하면서 약 20마일 또는 32km 서쪽의 주도인 아사바드에서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식물 정보를 잘 몰랐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숨을 곳이 없었고 식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힌두쿠시의 만피트 상공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승객을 내린 후 MH-47과 더미 항공기는 4명의 실들이 흙탕물과 얼어붙은 비를 헤치고 4마일을 걸어가기 시작한 뒤에도 천둥처럼 멀리 사라졌습니다. 곧 러트렐의 두려움이 입증되었습니다. 탈레반에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을에 접근하면서 그들은 달이 그들 위에서 만발한 꽃처럼 나타나 그들의 그림자를 그들 뒤에 특징 없는 산에 던졌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었으나 그들은 다행히 탐지를 피했습니다. 불가능한 전투. 실팀은 마을 위에 자리 잡고 샤, 그의 사람들, 무기, 그리고 IED 공장이 있는 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덕에서 잘 숨겨진 삽은 망원경을 통해 보고 있었는데 그가 숨어있는 곳 위의 통나무에서 터번을 쓴 남자가 뛰어내려와 바로 그 앞에 착지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트럴과 엑셀스는 겁에 질린 아프간 사람에게 라이플을 겨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의 무기를 마주할 때까지 실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2명의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실즈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럴과 다른들은 처음 두려워했던 샤의 정찰병이 아니라 단지 염소 목동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동물들은 이제 언덕을 돌며 아래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딜레마에 처했습니다. 샤왕에게 종속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염소 목동들이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은 실팀의 보안에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남성들이 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쏘는 것은 교전 규칙에서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전 기간 동안 포로를 둘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머피 중위는 결정을 상급자에게 맡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얻기 위해 상급 장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기차 문제로 통신이 불가능해져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고 결국 머피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3명이 염소 목동을 죽이는 것에 대한 가능한 법적, 정치적 영향과 그런 행동이 누군가가 총성이나 고통의 비명을 들었다면 그들의 존재를 현지 인구에게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용하여 머피는 그 남자들을 가게 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방책을 위해 그는 팀에게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도 안 되어 갑자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염소 목동들이 샤와 부하들에게 경고했고 그들은 수적 우위를 알고 즉시 공격했습니다. 루트렐은 동료들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3명이 염소 목동을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고를 하면 모든 것이 22십입니다. 중기관총,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 심지어 82mm까지 장착한 것입니다. 모르타르를 가진 샤이 병사들이 실즈에게 세면에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루트렐이 그의 격전 시작을 회상하며 나무 뒤에서 나타난 적군 전사를 발견하고 머리에 한 발로 처치했습니다. 샤의 병사들은 끈질기게 실팀을 공격했고 그들의 유일한 이점은 고지대와 자신들의 기술 및 의지였습니다. 머피는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인지하고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루트렐에게 상기스에서 가까운 협곡으로 도망치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했습니다. 루트렐이 적의 사격을 피해 내려가려 했으나 갑자기 넘어져 공중에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어짐을 멈추려 열심히 무언가를 잡아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떨어짐에 따라 보급품, 헬멧, 장비가 흩어져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숨어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DH가 라디오로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그의 손이 총에 맞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폭발로 그의 엄지가 부러졌습니다. 머피는 부상에도 본부와의 연락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그들이 싸우는 지형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병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무시하고 노출된 곳으로 나가서 더 좋은 위치를 얻을 수 있도록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위험에도 머피는 노출된 곳으로 진행했습니다. 머피는 바그람 공군기지에 연락해 특수작전 빠른 반응 부대 지원을 청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병사들의 위치와 그들이 맞서고 있는 적군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는 도중 그는 등에 총을 맞아 일시적으로 송신기를 떨어뜨렸지만 다시 주워서 바그람과의 통신을 계속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루트렐은 메시지를 보내고 머피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후 즉시 두 발의 총알이 그를 중통하였다. 부상당한 머피는 루트렐에게 계속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루트렐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추락 후 거의 못 걸었고 머피에게 접근하려 했다면 즉시 총에 맞았을 것입니다. 그는 총을 떨어뜨리고 머피의 외침 이전에 귀를 막았습니다. 샤의 4사람이 나타나 중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직후 로켓 추진 수류탄이 그와 엑셀맨의 위치 사이에서 폭발하여 그를 다른 능선 너머로 던졌고 그리고 혼자서 불을 지폈습니다. 격전이 끝난 2시간 후 샤의 35명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루트렐의 3명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로운 생존자. 머피의 빠른 대응으로 터빈 33과 34콜사인의 MH47 두 대가 급히 출동했습니다. 터빈 33으로 현장에 호출된 에릭 S 중령이 이끄는 8명의 추가 네이비실이 있었습니다. 크리스텐슨과 군의 나이트 스토커스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머피의 보고에 따르면 적의 사격 강도 때문에 2대의 아-64 아파치 헬리콥터 총함이 적군을 제거하고 대형 수송기가 네이비 실팀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아파치들은 불행히도 진흙 뒤에 뒤처져 동료들이 위험에 처했기에 특수부대팀은 앞서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터빈 33이 현장에 접근하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샤의 부하 한 명이 낮게 날아오는 항공기를 발견하고 로켓 추진 수류탄 발사기로 수송기를 겨냈습니다.
수류탄은 항공기 후방에 열린 램프를 통과하여 화물 구역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항공기는 즉시 하늘에서 떨어져 산비탈에 부딪히면서 16명의 승객 모두가 사망했습니다. 이 손실과 루트랄 팀에서 죽은 3명이 합쳐져 2005년 6월 28일은 미국 특수부대 커뮤니티에게 지속적인 자유의 가장 어두운 날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바그람의 고위 장교들은 그날 20명의 사람들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루트랄이 양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기적적으로 아직도 매우 살아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그는 밤새도록 땅을 기어다니며 말할 수 없었고 목이 찢어져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먼지로 가득 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4시간 동안 기어가며 식물에서 수분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지만 헛되이 끝났습니다. 결국 그는 폭포를 찾았습니다. 그가 절망적으로 한 모금을 쓸어 담았을 때 공포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놀라 소총을 잡았으나 그들 중 한 명이 무장하지 않았다며 적대적이지 않다고 말하자 총을 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들이 파슈툰족임을 몰랐습니다. 파슈툰족은 가장 오래된 부족이며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고 보호하고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3일 동안 파슈툰족은 그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그의 상처를 돌봤습니다. 연합민병대는 파슈툰족과 접촉해 미국인을 찾았으나 파슈툰족은 용감하게도 그를 넘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루트랄은 메모를 작성에 가까운 미국 해병대 전초기지에 있는 파슈툰족에게 전달하였고 그가 아직 살아있음과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군대가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작전이 조직되었고 알려진 반군 위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전투기와 드론이 참여하여 구조팀을 지키고 7월 2일에는 가장 어두운 날의 유일한 생존자인 루트랄을 성공적으로 구조하였습니다. 아흐메드 샤의 승리는 짧았으며 미국은 2005년 8월의 웨일러스 작전으로 강력히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그룹은 큰 방해를 받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죽음이나 포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어느 때 그는 현지 상인을 납치한 후 파쿠탄크와의 카이바에서의 보안 검문소에서 총격전 중에 파키스탄 경찰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마르쿠스 루트랄은 전투 용기로 해군 십자장을 받았으나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해군 십자장은 소위 매튜 엑스 엑셀슨과 2등 포병 데니 디츠 주니어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위해 도움을 청하려는 영웅적인 노력에 대해 마이클 머피 중위는 사후의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7일 미국 해군은 62번째 알리버크급 구축함인 USS 마이클 머피 DDG 111을 세례하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전쟁이었고 그것은 레드윙 작전의 간략한 개요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